제발 그만해요. 이제는 정말 지쳤다고요. 준서야, 엄마는 엄마가 뭐가 부족했는지 알아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전 이제 엄마의 아들이 아닌가 봐요.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가 널 위해서. 날 위해서요? 그동안 날 위한다며 얼마나 많은 걸 강요하셨는지 아세요? 엄마의 희생이요? 전 그런 거 바란 적 없어요. 준서야, 이제는 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더 이상 엄마에게 매여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 와서 그 돈을 다시 달라고 하는 건 돈이요? 결국 돈 때문이었네요. 제가 그렇게 미워요. 그 돈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좋아요. 법정에서 봐요. 잠깐, 준서야. 그러지 말고.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이제 끝내요. 우리 모든 관계를.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67세 김미영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김미영 어머니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김미영 어머니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거실 창가에 앉아 옛 앨범을 넘기다가 문득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67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아직도 제 기억 속의 모든 순간들은 선명하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미영 씨는 정말 젊어 보여요 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씁쓸하게 웃게 돼요. 겉모습은 젊어 보일지 몰라도 제가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거든요. 할머니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인생이야. 그러면서도 제 이야기만큼은 꺼내본 적이 없었죠. 1958년 강원도 정선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저는 5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우리 동네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땅거미가 지면 호롱불 밑에서 형제들과 모여 앉아 숙제를 하곤 했어요. 미영아, 막내라고 응석 부리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은 늘 엄격하셨지만 그 속에 담긴 애정만큼은 고스란히 전해졌답니다. 달빛 아래서도 책을 놓지 않던 제게 어머니는 우리 막내딸 꼭 대학까지 보내고 싶은데 라며 한숨을 쉬셨죠. 6살 때부터 부모님 농사일을 도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논두렁에서 잡초를 뽑고 밭에서 고추를 따고 참외 농사 때는 밤새 참외를 따면서도 항상 꿈을 꿨답니다.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멋진 사람이 되는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나니 더 이상의 학업은 사치였죠. 큰오빠 대학 보내느라 힘들어 죽겠다. 어머니의 한숨 소리에 저절로 발걸음이 움츠러들었어요. 14살 처음으로 집을 떠나 원주의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어린 게 벌써 돈을 번다고? 이웃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전 꿋꿋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죠. 손가락은 바늘에 찔리고 어깨는 뭉쳐왔지만 월급날이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우리 미영이가 벌써 이렇게 장하네. 첫 월급을 받아 부모님께 드렸을 때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큰언니가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저를 부르겠다던 약속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어요. 20살이 간 넘었을 때였죠. 미영아, 서울 와서 고생 좀 할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언니의 목소리에 가슴이 뛰었답니다. 큰 기대를 안고 올라온 서울은 생각만큼 달콤한 곳은 아니었어요. 언니가 소개해준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죠. 손님들 남긴 음식을 치우면서도 절대 비굴해지지 않으려 했어요. 내가 지금은 설거지를 해도 곧 내 꿈을 이룰 거야. 매일 밤 거울을 보며 다짐했답니다.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미용학원을 다녔어요. 월급의 절반을 학원비로 내면서도 행복했죠. 미영아, 너 정말 대단하다. 동료들이 놀라워할 때마다
더 힘이 났어요. 파마, 커트, 염색. 하나씩 배워갈 때마다 제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파마를 배우는 게 재미있었어요. 손님 머리가 미용사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원장님의 말씀대로였죠. 드디어 자격증을 따고 청담동의 작은 미용실에 취직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답니다. 미영 씨가 해주는 스타일이 제일 예뻐요. 단골 손님들의 칭찬이 늘어갈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때론 실수도 하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더 단단해졌죠. 실수는 성장의 밑거름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어요. 그러다 운명처럼 그분을 만났죠. 구청에서 일하시는 공무원이었는데 처음엔 그저 평범한 손님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만 해주세요. 말씀도 없이 조용히 앉아 계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매달 한 번씩 오시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미영 씨는 참 밝은 것 같아요. 힘든 일도 웃으면서 하시잖아요. 그의 따뜻한 시선과 말투에 어느새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그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미용실 문이 열렸어요. 이번에도 단정하게 해주세요. 늘 같은 말씀을 하시던 그분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죠. 처음엔 말씀이 없으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미영 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강원도라고 하니 아, 그래서 그런 순수함이 있으셨나 보네요. 라며 수줍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2달. 어느새 저는 토요일만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머리 손질이 끝나고 나서도 차 한잔 하자며 붙잡게 되고 퇴근 후엔 한강 둔치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저는 33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분의 말에 저는 제가 6살 어리다고 해서 마음도 6살 어린 건 아닌데요. 라고 농담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그분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처음 만난 지 100일이 되던 날이었어요. 여의도 공원에서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던 중이었죠. 미영 씨, 저 사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건네시는 그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전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게다가 학력도 초등학교밖에. 제가 머뭇거리자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당신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은 어떤 학력보다 값진 거예요. 저는 그런 미영 씨가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그만 눈물이 나고 말았죠.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얼마나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인사드렸죠. 다행히 시부모님께서는 실은 내색 없이 받아주셨어요. 고생했다고 들었다. 이제 우리 식구니까 편하게 지내렴.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험난했어요. 저축해 둔 돈이라곤 30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신랑들 사람은 서로 돕고 살면 되지 뭐라며 너그럽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죠. 그래서 낮에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24시간 미용실에서 투잡을 뛰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그러다 쓰러지겠다. 친정어머니의 걱정 어린 말씀에도 조금만 더 참을게요. 제가 빈손으로 시집가기는 싫어서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남편들 사람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월급을 아껴 작은 전세금을 모으고 주말엔 예식장을 알아보러 다녔죠. 커다란 예식장보다 따뜻한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제 말에 그이도 흔쾌히 동의해 주었어요. 결혼식 날짜는 1989년 10월 15일로 정했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가을.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에 딱 좋은 계절이었죠. 결혼식 준비 중에 잊지 못할 일이 있어요. 제가 일하던 미용실 원장님이 웨딩드레스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미영아, 내가 우리 미용실의 자랑이야. 이 드레스 입고 꼭 행복해야 해. 원장님의 그 말씀에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말았답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어요. 드디어 결혼식 당일 화장을 하는 내내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우리 미영이가 신부가 되는구나. 친정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된 그날,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그 어느 결혼식보다 따뜻했답니다. 이제 평생 당신을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식장에 울려 퍼진 남편의 서약이 지금도 가슴을 울리네요. 신혼집은 관악구의 작은 반지하였어요.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습기가 차고 비가 오면 걱정되는 집이었죠. 하지만 우리의 첫 보금자리라고 생각하니 그마저도 감사했어요. 우리도 곧 지상으로 올라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장난스레 건네는 남편의 말에 웃으면서도 꼭 그렇게 될 거란 믿음이 있었답니다. 신혼의 달콤함도 잠시, 현실의 무게는 만만치 않았어요. 남편은 구청 공무원이었지만 봉급이 넉넉하진 않았죠. 여보, 우리 이번 달엔 좀 아끼면서 살아볼까요? 장보기를 할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제 모습을 보며 남편은 미안해하곤 했어요.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럴 때마다 우리 함께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라고 위로했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미용실 일을 계속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고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엔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없었죠. 미영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친정어머니의 걱정에도 괜찮아요. 이게 다 우리 가정을 위한 거잖아요. 라며 웃어 넘겼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퇴근 후 남편에게 전화했죠. 여보, 우리 부모 될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해요.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된다니 실감이 안 나요.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입덧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미용실에서 파마약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고 가위질을 하다가도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가곤 했죠. 미영아, 그만이라고 쉬는 게 어떻겠니? 원장님의 걱정 어린 말씀에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대신 태교에 전념했답니다. 뱃속 아기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매일 태담을 하고 산책도 열심히 했어요. 여보,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저녁마다 남편과 나누는 대화는 그렇게 행복했어요. 남편은 퇴근길에 항상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사왔고 주말이면 산책을 함께 했죠. 우리 아기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배를 쓰다듬으며 매일 같은 기도를 드렸답니다. 1992년 3월에 어느 봄날 진통이 시작됐어요. 여보, 아파요. 한밤중에 깨어나 남편을 깨웠죠. 허둥지둥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12시간의 진통 끝에 마침내 우리 아들이 세상에 나왔답니다. 축하합니다. 3.4kg의 건강한 사내아이예요.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동안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우리 아들, 이제부터 잘 부탁해.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보는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작고 여린 손가락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는 아기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나는 정말 엄마가 됐구나. 그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산후조리는 시어머니께서 해주셨어요. 첫 손주라
내가 직접 봐야지. 하시며 한 달 동안 고생하셨죠.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아기 돌보는 법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퇴원하는 날 진심을 담아 인사드렸답니다. 아이 이름은 준서로 지었어요. 준비된 사람이 되라는 뜻을 담아서요. 우리 준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매일 밤 아기를 재우며 같은 소원을 빌었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작은 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또 얼마나 큰 시련을 안겨줄지는. 준서가 태어난 후 우리 가정은 마치 햇살처럼 따뜻했어요. 여보, 오늘 준서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아이의 모든 순간이 특별했죠. 아침이면 남편은 출근하기 전에 꼭 준서의 이마에 뽀뽀를 해주고 나갔어요. 아빠는 이제 일하러 갔다 올게. 우리 아들 엄마랑 재미있게 놀고 있어. 그럴 때마다 준서는 해맑게 웃었답니다. 준서의 첫걸음만은 우리의 거실에서 시작됐어요. 여보, 카메라 빨리 가져와요. 저희 다급한 외침에 남편이 허둥지둥 달려왔죠.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져도 울지 않고 다시 일어나던 준서를 보며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 정말 씩씩하네.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첫 마디를 내뱉던 날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 이제껏 들어본 소리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은 특별히 삼겹살을 사와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이제 우리 아들이 말도 하네. 이게 다 꿈이 아닐까?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에 겨워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밤새 열이 나서 응급실을 찾아야 했던 날들, 감기로 잠 못 이뤘던 밤들. 그때마다 남편은 제 곁을 지켜줬어요. 여보, 걱정 마. 우리가 함께잖아.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유치원에 입학하던 날, 준서는 너무나 당차 보였어요. 엄마,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웃음이 나왔죠. 선생님들은 준서가 착하고 똑똑하다고 칭찬하셨어요. 준서는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특히 이야기를 잘 들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답니다. 남편은 그 즈음 승진도 하고 저는 동네 미용실을 작게 열었어요. 미영 씨네는 참 복이 많네요. 남편도 좋으시고 아들도 착하고. 손님들의 말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우리만의 작은 행복을 차곡차곡 쌓아갔어요. 주말이면 어김없이 가족 나들이를 했답니다. 봄에는 꽃 구경, 여름엔 계곡, 가을엔 단풍 구경, 겨울엔 썰매장. 계절마다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어요. 아빠, 이번 주말엔 또 어디 가요? 준서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면 피로도 다 잊었죠. 가끔은 제주도로 여행도 갔어요. 특히 남편이 좋아했던 건 한라산 등반이었죠.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보니까 우리 고민이 다 작아 보이네. 시간이 흘러 준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죠. 준서는 참 모범적인 학생이에요. 담임 선생님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했답니다. 남편은 아들을 위해 적금도 들고 학원도 보내주며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어요. 우리 아들 꿈이 뭐야? 아빠의 질문에 판사가 될 거예요. 라고 당차게 대답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저녁이었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그날따라 가슴이 이상하게 불안하더라고요. 밤이 깊어가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정이 다 되어서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죠. 부인께서 빨리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준서를 깨워 급히 병원으로 향했지만 이미 남편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여보, 제발 눈을 떠봐요. 우리 준서 봐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죠. 열흘간의 사투 끝에 남편은 결국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준서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영정사진만 바라보더군요. 아빠, 어떻게 이렇게 가실 수 있어요? 처음으로 준서가 울음을 터뜨린 건 발인 날 아침이었답니다. 15살 소년의 어깨가 무겁게 떨리던 그 모습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한 상태로 지냈어요. 엄마, 준서가 걱정스레 부를 때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밤이면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답니다. 장례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당장의 생활비도 걱정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험 설계사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드시죠? 남편분이 남기신 보험금으로 투자를 하시면 당시 저는 세상 물정을 모르던 터라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갔답니다. 정말 몇 배로 불릴 수 있나요?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그동안 모아둔 적금까지 모두 투자라는 명목으로 맡겼죠. 하지만 그건 사기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사무실도 폐쇄됐더군요. 어떡해. 이제 어떡하지? 준서의 학비며 생활비로 쓰려던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죠. 죄송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일하는 것뿐이었어요. 식당 서빙부터 시작했죠. 쟁반을 들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주문을 잘못 받기도 했어요. 밤에는 편의점 알바도 했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준서가 걱정할 때마다 엄마는 괜찮아.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웃어 넘겼어요. 그러다 모텔 청소부 일을 시작했어요.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고 더러운 화장실을 닦는 일.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점차 무뎌져 갔죠. 아줌마, 이 방 빨리 치워요. 손님들의 재촉에 허리가 휘도록 일했어요. 하루 종일 청소를 해도 월급은 너무 적었지만 준서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답니다. 어느 날 준서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어요. 엄마, 애들이 절 놀려요. 허름한 옷 입는다고, 중고책 본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다음 날 당장 카드빚을 내서 준서에게 새 옷을 사줬어요. 엄마가 미안해. 이제 괜찮지? 아들의 웃는 얼굴이 너무 소중해서 빚이 늘어나는 것도 감수했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밀린 월세의 공과금까지. 카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엄마, 저 학원 안 다닐게요. 준서의 그 말이 더 가슴 아팠어요. 안 돼. 내 꿈을 포기하면 안 돼. 밤마다 아들 몰래 울면서도 겉으로는 씩씩한 척 했답니다. 결국 우리는 더 작은 반지하 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습기 찬 벽지, 좁은 공간. 하지만 이마저도 감사했죠.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준서의 목소리가 점점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의 꿈이 접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련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번 달 월세도 밀리셨네요. 집주인의 말씀에 당장 나가야 할 처지가 됐죠. 그날 밤 준서와 저는 작은 방에서 서로 붙잡고 울었어요. 엄마, 제가 알바라도 할게요. 18살 아들의 그 말이 얼마나 마음 아프던지. 그때였어요. 준서가 갑자기 자퇴를 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엄마, 이제 그만할게요. 제가 돈 벌어올게요.
단호한 아들의 목소리에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하다못해 고등학교라도 졸업은 해야. 그날 밤 우리 모자는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어요. 엄마, 현실을 보세요. 우린 이제 거리에 남게 생겼잖아요. 준서의 절규가 좁은 방 안을 가득 메웠어요. 그래도 내 꿈만은. 말끝을 흐리는 제게 준서가 차갑게 말했죠. 꿈이요? 엄마, 전 이제 꿈 같은 거 없어요. 현실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결국 타협을 했어요. 준서는 주간에는 학교를 다니고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죠. 엄마, 약속해 주세요. 제가 돈 벌면 더 이상 모텔 청소는 안 하시기로 해요. 아들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답니다. 준서의 성적은 곤두박질 쳤어요. 수업 시간에 조는 건 기본이고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한숨만 깊어졌죠.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좀 더 노력할게요.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에서 준서가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지금도 가슴 아파요. 제가 못난 엄마라서, 아들의 꿈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러던 어느 날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준서가 고3이 되던 해였죠. 엄마, 저 로스쿨 갈래요. 갑자기 꺼낸 준서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준서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판사가 되는 건 포기했지만 변호사라도 될래요. 그동안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로스쿨은 등록금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엄마, 제가 알아봤는데 장학금도 있대요. 희망에 찬 준서의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래, 우리 준서 꼭 될 거야. 그날 밤 전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시련은 계속됐지만 우리 모자는 꿋꿋이 버텨냈어요. 준서는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저도 모텔 청소와 식당 일을 병행하며 악착같이 버텼답니다. 엄마, 우리 꼭 성공할 거예요. 믿어요. 지친 날에도 서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이겨냈어요. 이제 준서의 대학 입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있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기도했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들의 대학 입시 결과는 기다리던 것과는 달랐어요. 수능 성적표를 받아든 날,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실력이 부족했나 봐요. 그 말을 하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괜찮아. 다시 도전하면 되지.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지만 그때부터 우리의 긴 시련이 시작됐답니다. 재수학원에 등록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예요. 엄마가 고생하시는 만큼 열심히 할게요. 매일 새벽같이 학원에 가는 아들을 보며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대견했죠. 하지만 결과는 또 실패. 참수를 결심하는 아들의 어깨가 그렇게 처량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학원비와 생활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엄마, 이번엔 수준 높은 학원에 다니고 싶어요. 학원비가 조금 비싸지만 매번 고개를 숙이며 부탁하는 아들의 모습에 전 거절할 수가 없었죠. 카드 대출도 받고 친구들에게 돈도 빌렸어요. 이번에는 꼭 될 거야. 그렇게 믿으며 버텼지만 합격 소식은 끝내 들을 수 없었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는 그때 찾아왔어요. 스터디 카페에서 만난 여자친구. 아들은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며 저를 찾아왔죠. 엄마, 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는 공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해요. 오랜만에 밝은 아들의 표정을 보니 기뻤어요.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답니다. 장인어른이 신혼집은 있어야 한다시네요. 적어도 5억 정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걸 바쳐온 아들인데 마지막 발걸음까지 함께 해주고 싶었죠. 남은 노후 자금까지 모두 털고 은행 대출도 받았어요. 제게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결혼식 날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제는 제가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그게 아들의 마지막 진심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결혼 후 달라진 건 하루아침이었어요. 처음 한 달은 가끔 전화도 하고 주말에 밥도 먹자고 했는데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받지도 않았죠. 여보세요. 준서야. 엄마,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약속된 그 나중은 영영 오지 않았답니다. 명절이 다가와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준서야. 이번 명절에는 말도 끝내기 전에 들려온 대답. 엄마, 이번에는 처가에 먼저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찾아뵐게요. 그 다음에라는 말도 점점 더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했죠.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전화였어요. 엄마, 혹시 노후 자금 좀 남아있어요? 제가 사업을 구상 중인데 자금이 필요해서요. 그동안 모든 재산을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쏟아부었다는 걸 모르는 듯한 말투였어요. 미안해 준서야. 엄마는 이제 정말 남은 돈이 없어. 그 말을 하자마자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 알겠어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는 전화가 끊겼죠. 그 후로 저는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공과금도 내지 못했죠. 어머니, 이번 달까지만 기다려 드릴게요. 집주인의 통보에 짐을 싸야 했어요.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하는 신세가 됐죠. 한밤중에 모텔 앞을 서성이며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람. 하고 중얼거리던 제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날, 차가운 음성 사서함만 들렸어요. 한때는 그토록 다정하던 제 아들이 이제는 저를 완전히 잊은 것만 같았죠. 그렇게 길거리를 떠돌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을 때 운명처럼 그 교통사고가 일어났답니다. 퇴근길 교통사고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어둑해진 거리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충격에 온몸이 얼어붙더군요.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제가 운전하다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중년의 신사가 다급히 다가왔어요. 처음엔 그저 평범한 사고 처리가 될 거라고만 생각했죠.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김준혁 변호사입니다. 치료비는 물론 합당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소개하시며 명함을 건네주셨어요. TV에서 종종 보던 유명한 변호사셨죠. 어머니, 제가 병원까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분의 진심 어린 걱정의 마음이 조금씩 놓였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골절상과 타박상입니다. 3주 정도 치료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의사 선생님 말씀에 김 변호사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모든 치료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문득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변호사님, 혹시 제가 법률 상담을 받아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 남편의 사망, 사기 피해, 아들과의 갈등까지 모두 말씀드렸죠. 제가 너무 바보 같았죠? 이야기를 마치며 쓴웃음을 지었는데 변호사님의 표정이 무척 진지해지더군요. 어머니, 이건 단순한 민사 사건이 아닙니다.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안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변호사님, 저는 돈이 말끝을 흐리자 그분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무료로 맡아드리겠습니다. 제 실수로 다치게 해드린 것도 있고, 이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 준비는 철저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모으신 증거들이 있으신가요? 다행히 제가 아들에게 보낸 송금 내역과 등기부등본, 통장 거래 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법원에서 어머니의 진정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님의 말씀에 용기가 났답니다. 첫 재판일 아들을 법정에서 마주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피고 이준서 씨, 법정에 들어오세요. 법원 직원의 호명에 들어서는 아들의 뒷모습이 어쩜 그리 낯설던지 원고 측 청구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판사님의 말씀에 김 변호사님이 일어나셨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권 분쟁이 아닙니다. 한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의 장래를 위해 투자했고, 그 아들은 어머니의 희생을 배신으로 갚은 사건입니다. 법정에 울리는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절절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 측 변호사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어요. 원고는 스스로 증여한 재산을 이제 와서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인정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법정 한켠에 앉아있는 아들은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재판은 3차례나 이어졌어요. 매번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죠. 어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옳다는 걸 법원에서도 알게 될 겁니다. 지칠 때마다 변호사님의 격려가 큰 힘이 됐답니다. 드디어 판결 선고일이 왔어요. 본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승소했다는 기쁨보다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먼저 밀려왔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아들이 달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오열하는 아들의 모습에 저도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김 변호사님은 그 모습을 보시곤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어머니,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우리 모자에게도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이제 아들은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저는 작은 가게를 열어 생활하고 있답니다. 가끔 김 변호사님이 들러 어머니, 요즘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물으실 때면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인생에는 때때로 예기치 못한 만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같아요. 아들과의 화해 후 저는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어요. 100평 남짓한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이었죠.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도시에선 볼 수 없는 별들도 보이고. 주말마다 찾아오는 아들과 마당의 평상을 펴고 밤하늘을 보는 게 저희의 새로운 일과가 됐답니다. 처음으로 가꿔보는 텃밭에는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를 심었어요. 농사일이 서툴러 이웃 할머니들에게 물어가며 배우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미영 씨, 고추는 이렇게 심어야 해. 그리고 퇴비도 이만큼. 매일 아침 텃밭에 나와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어린 시절 부모님 농사일을 도왔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죠. 엄마, 이제는 취미로 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들의 걱정 어린 말에 웃음이 나네요. 아들은 다시 로스쿨 준비에 매진하고 있어요. 평일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며느리와 저를 찾아와요. 엄마, 이번에는 꼭 될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져요. 예전의 공허한 꿈이 아닌 진정한 목표가 생긴 것 같아 안심이 됩니다. 김 변호사님은 저희에게 은인 같은 분이에요. 바쁘신 와중에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들르셔서 아들의 공부를 봐주시고 저와도 차 한 잔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죠. 어머니, 전 이제 돈보다 사람의 가치를 먼저 보게 됐습니다.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저도 많이 배우고 있답니다. 마을 경로당에서는 제가 요가 강사를 자원해서 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 잠깐 배웠던 게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죠. 미영, 선생님, 요가하고 나니까 허리도 덜 아프고 잠도 잘 와요. 어르신들의 건강이 좋아지는 걸 보면 제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수업이 끝나면 다 같이 모여 티타임을 가지는데 그때 나누는 인생 이야기가 참 소중해요.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김치도 담그고 반찬도 만들어요. 어머니에게 배운 김치 담그는 비법이 이제야 빛을 발하네요. 엄마가 담근 김치는 뭔가 달라요. 정성이 느껴져요. 아들의 말에 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이웃들과 나누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서로의 비법을 공유하고 새로운 레시피도 시도해보고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얼마 전에는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아들이 로스쿨에 합격한 거예요. 엄마! 드디어 제가 해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흥분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 김 변호사님도 축하해 주러 오셨죠. 준서군이 이제 제 후배가 되는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며느리와 함께 네 사람이 둘러앉아 나눈 식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요즘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날의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작은 텃밭에서 처음 딴 방울토마토의 맛, 이웃과 나눈 따뜻한 이야기, 아들의 전화, 소소한 행복들을 기록하다 보면 제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가끔 남편 생각이 날 때면 하늘을 올려다봐요. 여보,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행복해요. 우리 아들도 잘 자랐고. 마당 한켠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 남편의 추모 공간으로 꾸몄어요. 봄이면 튤립이 피고 여름이면 장미가 피어나죠. 계절마다 다른 꽃을 심어 남편에게 선물하는 재미가 있답니다. 이제는 제 나이가 67이 됐어요. 젊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새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시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시간이 조금 더디게 흘러도 그만큼 더 깊이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 감사해요.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오히려 전환점이 되어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힘든 순간이 있겠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기까지 김미영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대로 간직하되 우리의 행복도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우리만의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황혼기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따뜻한 봄날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